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7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김현수 신작 단편소설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를 김현수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2020년 현대문학 11월호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저희가 요즘 소설 이야기 65회에서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의 전문을 김현수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 김연수.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저런 사소한 안부를 묻는가 싶었는데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엄마가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던 할아버지는 그 즈음부터는 간병인이 24시간 돌보는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간병인이 말하길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거기 누군가 있다는 듯이 어떤 표정을 짓고 또 혼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눈을 뜬 채로 꿈꾸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바르바라라는 여자와 토마토라고 했다. 간병인이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바르바라잖아 라고 하시더라네. 또 한 번은 눈을 뜨고 두리번 거리시더니 바르바라는 토마토 가지고 원산으로 먼저 간 거야? 라고 물으셨대. 원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북 사실 때 기억이 모양이지? 바르바라라면 세례명 같은데요. 원래 할아버지 이전까지는 천주교를 믿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잖아도 너희 아버지는 뭐 아는 게 있는가 싶어 여쭤봤는데 역시 바르바라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네. 그런데 네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옛날에 한창 대학원생 시켜서 할아버지 구술하는 거 녹음하지 않았나? 엄마가 물었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파일들 아직 녹취를 다 풀지 못했어요. 사장이 말을 바꾸었다면서 요새 독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긴 캐캐 묵은 구닥다리 같은 6.25 때 이야기를 누가 돈 주고 사서 읽겠니? 어릴 때부터 전쟁 얘기 하도 들어 나도 다 겪어본 것 같으다. 70년이나 얘기했으면 됐지. 이젠 지긋지긋하다. 종전선언은 왜 안 한대니? 엄마의 말에 나는 덧붙일 말이 없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100년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를 붙여 세대 간에 대화하는 책을 내보자며 들떴던 사장은 막상 첫 번째 녹취 원고를 읽어보고는 실망하는 눈치였다. 할아버지가 다른 청년들의 부탁으로 수도원에 있던 인쇄기로 방공 삐라를 인쇄한 일을 처음부터 너무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그 탓에 사장에게는 할아버지가 반공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생겼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녹취 원고를 보여줘도 반응이 미지근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진로의 고민이 많던 대학원생도 열의를 잃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서 3분의 1 정도의 녹음 파일은 녹취를 풀지도 못한 채 내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남았다. 혹시 거기에는 바르바라와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물은 건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한테 쓸데없는 관심인 것 같기도 하네. 그건 그렇고 늦기 전에 한번 내려와 보지 않을래? 간병인 말로는 경험상 눈을 뜨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있으실 때 할아버지를 뵙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의 말에 나는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제일 먼저 인터넷에 바르바라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러자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나왔다. 이교도인 왕의 딸로 태어난 바르바라는 아름답고 영특했다고 한다. 미모 때문에 딸이 세상에 더럽혀질까 걱정된 왕은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딸을 탑에 가뒀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 자신이 여행한 사이에 바르바라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는 격분해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딸은 그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개의 창문이 달린 은신처에서 기쁨의 나날을 보내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붙잡힌다. 재판에 넘겨진 바르바르가 배교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직접 나서 그녀를 참수한다. 전설에 따르면 딸의 목을 자른 직후 왕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번개를 맞고 죽었다고 한다. 성인 바르바라가 번개나 포탄으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의 수호 승인이 된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이분이 내가 찾은 첫 번째 바르바라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할아버지의 녹취를 푼 문서 파일을 열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제일 먼저 나왔다. 주석에는 할아버지가 번역한 프랑스 철학자 루이 라벨의 책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적혀 있었다. 육체는 우리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협소한 영역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다. 그러나 영적 삶은 이와 반대로 우리를 존재하는 것의 공통적인 첫 시원으로 이끌어간다. 또한 고립은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타인을 멸시하기에 비극을 초래한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이다. 이 이탈을 통해 각 존재는 공통의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나는 그 문서 파일에서 찾기 창을 열고 바르바라를 검색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녹취 속에 다른 바르바라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미래의 바르바라, 80년 뒤의 또 다른 바르바라가 숨어 있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할아버지는 서서히 삶의 규모를 줄여나갔다. 부엌 살림부터 시작해 옷과 가구를 처분했고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을 내다 버렸으며 아버지와 고모의 물건들은 두 분을 불러 가져가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평생 지방 사립대에서 철학 교수로 근무한 할아버지의 밥벌이가 되어준 책들이었다. 내가 근무하던 출판사로 할아버지가 연락한 건 그 책들 때문이었다. 전공과 관련한 절판본과 희귀본은 근무한 학교에 기증했고 나머지 책들은 고물상을 불러 넘기려고 하니 혹시 가져가고 싶은 책이 있다면 골라 가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내가 그 제안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해 현충일에 나는 차를 몰고 대구 할아버지 댁으로 책을 가지러 가게 됐다. 아침을 먹자마자 출발했으나 연휴를 맞아 지방으로 향하는 차들로 고속도로가 꽉 막혀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는 긴 여름에도 저물고 난 뒤였다. 할아버지는 동네의 오리고깃집을 예약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방학 때 몇 번 여동생과 할아버지 댁에서 지낸 일을 빼면 명절 때나 뵙는 분이었다. 내게 할아버지는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아버지는 회상했다. 수도원을 나오면서 신앙을 버린 탓이었는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격이었다고. 그러다가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성격이 바뀌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손자와 손녀가 태어나면서 할아버지가 달라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내가 출판사의 편집자로 취직했을 때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했다.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우주를 인식하기에 육신의 삶은 너무나 짧으므로 인간은 말과 글을 통해 서로 협조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해 나갈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그 말에 100% 동의한다. 덕분에 책은 우리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징금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날도 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불이라는 신간을 들고 갔다. 고대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됐다가 도서관이 불타면서 유실된 책들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어느샌가 다산 정약용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즈음 추국청에서 다른 천주교인들과 함께 신문당하던 정약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갑진년 봄이니까 그게 1784년일 거야. 그 전해에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길에 나선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간 이승훈이 북당을 찾아가 그라몽 신부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지. 그걸 배우 조종한 사람이 친구 이벽이지. 그래서 갑진년 봄에 귀국하면서 이승훈은 이벽의 부탁대로 책과 십자고상과 상본과 성물을 잔뜩 들고 들어와. 그의 귀국을 가장 반긴 사람들이 바로 정약용 형제들이었어. 정약용은 이승훈의 처남이고 이벽은 큰형 정약현의 처남이고 또 나중에 백서 사건으로 결국 집안을 몰락하게 만든 황사영은 정약현의 사위였으니까 그 일의 중심에는 정약용 형제들이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들 구라파에서 온 귀한 보물을 탐내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책이 보물이지 뭐. 서로 먼저 읽으려고 달려들어 우애가 상할 지경이었어. 그 책들 중에 리마두의 교우론도 있었는데 읽고는 형제들이 아주 홀딱 반해버렸지. 리마두의 문장은 깔끔하면서도 젠치하는 태도가 전혀 없거든. 요즘 말로 하자면 쿨하다고나 할까. 게다가 세속의 물질적 행복보다 우정의 소중함을 말하는 내용도 젊은 그들의 마음에 쏙 들었지. 그 책에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아? 성리학적 이념으로 숨막히던 그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과 다리우스 3세가 등장하는 서쪽 끝에 매달린 나라 이야기를 읽으니 따분한 한양 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게. 여아가 항행하되 무하하면 기식 우지진부제 런가라면 리마두의 그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만약 내가 항상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다면 어찌 벗에 참되고 거짓됨을 알 수 있으리요 라는 뜻인데 그 몇 년 뒤 신유바퀴가 일어나면서
이승훈이며 이벽이며 정약용 형제들은 그 문장이 가리키는 바를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지. 추국청에서 고문을 받으며 한때의 벗이었던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고 고발하는 중심에 정약용이 있었지. 그때 다사는 35년 뒤의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못했겠지. 하지만 유배에서 돌아와 세상을 떠날 무렵의 다사는 분명 35년 전의 자신을 생각했을 거야. 과거의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미래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까? 그간 중단했던 내 신앙 공부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까 해. 깊은 밤 뒷좌석과 트렁크에 할아버지의 책을 잔뜩 실어 무거워진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혼자 듣고 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이야기들을 엮어 책으로 펴내면 어떨까?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았다. 추국청의 정약용에 대해 말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치 눈물 없이 우는 새와 같았던 그 표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주가 되어 대형 서점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나는 문득 리마두, 즉 마테오 리치의 그 책을 떠올렸다. 교우론이란 제목은 들어봤지만 거기 무슨 내용이 실렸는지 펼쳐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교우론과 정약용의 삶을 다루는 책을 찾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 교우론부터 펼치니 구라파인 리마두 적다라는 첫 문장이 나왔고 바로 저는 서쪽 끝으로부터 항해하여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서쪽 끝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갑자기 230여 년 전의 젊은 문인들의 심정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가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독했다. 원문에 역산왕이라고 표기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는 뒷부분에 여러 편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말한 다리우스 3세가 등장한다는 부분은 다음인 것 같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위를 얻기 이전에는 나라의 창고가 없었다. 획득한 재물을 모두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필적할 만한 나라의 왕은 부유하고 융성했으나 창고를 채우는 데에만 힘썼다. 그가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비웃었다. 그대의 창고는 어디에 있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벗의 마음속에 있다. 대학 시절에 나는 이란과 터키를 배낭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예전에 페르세폴리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나 일부러 시라즈까지 가서 페르세폴리스를 구경했었다. 롤리 플래닛에 실린 사진을 보긴 했어도 고대 유적지라는 것만 생각하고 갔지 그렇게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들과 건축물들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입구인 만국의 문에서부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폐허가 된 유적만으로도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 고대에 그처럼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리우스 1세가 쌓아 올린 그 보물의 도시는 손자 때에 이르러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약탈당한 뒤 파괴됐다. 교오론에 실린 알렉산더 대왕에게 필적할 만한 나라의 왕이란 그 손자인 다리우스 3세를 뜻하는 게 분명했다.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다리우스 3세의 보물창고의 규모를 직접 확인하고 나면 나의 창고는 벗의 마음속에 있다고 답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일화를 나보다 230여 년이나 앞서
다산 정약용 형제들이 읽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했다. 서로 앞다퉈 읽으려고 우애가 상할 지경이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자면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다리오스 3세의 창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 형제여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이란을 여행하는 정약용 형제들을 상상해봤다. 그랬다면 정약전은 페르시아만의 이색적인 물고기들에 대한 책을, 정약용은 누구도 믿지 않을 여행기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정약종은 그 길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을 하니 그들 형제의 모습이 역사책의 갈피를 찍고 나와 또렷해졌다. 그의 추석이 되어 대구 본가로 내려가 할아버지에게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을 읽은 소감을 말하며 페르세폴리스를 여행하는 정약용 형제를 상상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오른쪽 눈썹을 검지로 누르며 정약용은 2살의 홍역을 앓아 그 후유증으로 눈썹에 생긴 흉터 때문에 산미자라고 놀림을 받았다며 그 세 개의 눈썹처럼 정약용의 삶은 셋으로 나뉘어진다고 말했다. 초년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드높던 시절과 배교 뒤 유배지라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의 나날들과 임종 직전 중국인 신부 유방제의 병자성사로 참회받은 삶. 하지만 죽기 직전에 다산이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던데요. 정약용에 대한 책도 읽었기에 내가 아는 체를 했다. 학계에서는 어떤 논란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지. 다만 다산의 조카인 정하상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야. 네? 뭐라고요? 내가 말을 더듬었다. 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정하상이라면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38년 뒤 기해박해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순교의 길을 택했다. 정하상이 언제적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아시나요? 내가 들었으니까 알지. 모방 신부가 조선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유방제 신부를 중국으로 돌려보낼 때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 장차 방인 사제로 키울 조선 소년 3명을 마카오에서 교육시킬 작정으로 같이 보냈잖아. 그때 그 일행을 중국 들어가는 관문인 봉황성 변문까지 안내하며 길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정하상 어른이었지. 조선 천주교인들 사정은 그분이 속속들이 알고 계셨거든. 아, 그랬군요. 정하상의 이야기를 자신이 들어서 안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좀 채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대신 그 대화가 계기가 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일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구순을 갓 넘긴 연세를 고려하면 또렷한 정신으로 증언할 시간은 많지 않을 듯 싶었다. 물론 그때 나는 할아버지의 그 말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서울로 올라온 나는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부탁해 구술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수소문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또 선생님을 뵙게 됐네요. 자주 보면 좋지. 지난달에는 독감 때문에 자주 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는 어딜 간다고? 예, 잠깐 제주도에 다녀올까 해요. 머리도 복잡하고. 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고민은 늘 똑같지요. 그냥 불안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 시작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되지 않나? 뭘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하고 싶은 건 이하 제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 생략합니다. 비혼주의자? 독신주의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 독신주의자는 혼자 살겠다는 거고, 비혼주의자는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죠. 그렇다면 독신주의자보다는 비혼주의자가 낫겠네. 자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많이 달라지고 또 좋아질 거야. 다음 15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난 진보를 이룩할 걸세. 선생님은 역시 좀 다르시네요. 저는 나이가 들면 다들 비관에 빠지는가 싶었거든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비관이었어요. 지금도 서울 광화문에 가면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노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나이 80이 되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된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생님은 북한에 있을 때 공산 정권이 수도원과 수녀원과 신학교에 어떤 짓을 했는지 증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난다면야 이 인생은 탄생이라는 절정에서 시작해 차츰 죽음이라는 암흑 속으로 몰락하는 과정이 되겠지. 사실 인생에 그런 일면이 없지는 않아. 육체에 고립된 삶이 바로 그렇지. 과학이 발달해 새 몸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다면 비관 같은 건 없을 거야. 하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필멸하지. 늙어서 몸이 삐걱대고 병에 걸리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지. 그러니 늙은 몸의 비관주의는 피할 길이 없어. 하지만 인간에게는 또한 정신의 삶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들려줬던 루이 라벨의 말, 고립과 고독의 차이가 생각나는가? 예, 여기 노트 맨 앞에 적어 놓았어요. 고립은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타인을 멸시하기에 비극을 초래한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이다. 이 이탈을 통해 각 존재는 공통의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거야. 정신의 삶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고독의 삶을 뜻하지. 개별성에서 멀어진 뒤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은 얼마간 서로 겹쳐져 있다는 것이야. 시간적으로도 겹쳐지고 공간적으로도 겹쳐지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정신의 삶은 조금 더 지속된다네. 육체로 우리가 80년을 산다면 정신으로는 과거로 80년, 미래로 80년을 더 살 수 있다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의 삶은 240년에 걸쳐 있다고 말할 수 있지. 240년을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미래를 낙관할 수밖에 없을 거야. 과거로 80년, 미래로 80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까 독신주의, 비혼주의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바르바라 이야기를 해줄게. 바르바라는 마카오 유학에서 돌아온 차양업 신부가 1850년에 라틴어로 써서 해외에 있는 스승께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조선 소녀야. 아들뿐이었던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바르바라는 7살에 책을 읽은 뒤 평생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네. 그 결심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인가는 올케가 바르바라가 시집갈 때 입을 옷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집 한 구석으로 가 벽에 머리를 박고 소리내 엉엉 울기 시작했어. 결국에는 어머니가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그 울음을 그칠 정도였다네. 하지만 봉건적인 조선 사회에서 한 소녀의 힘으로
가부장제 전체의 압박을 견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11살이 되던 해에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는 편지를 남겨놓고 또래 여자친구와 둘이서 가출을 해버리지. 와, 대단하네요. 그렇게 도망간 두 소녀는 산속에서 둘이 지내면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천국에라도 있는 것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 그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오빠들이 굴 속에서 지내는 두 소녀를 찾아내는 바람에 바르바라는 집으로 끌려와. 그 뒤로도 결혼하라는 강요는 계속돼 아버지와 오빠들이 윽박지르고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바르바라는 동정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산으로 도망치지. 그러자 바르바라에 대한 소문은 은신하며 교우촌을 찾아다니는 프랑스 주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주교가 바르바라의 동정 결심을 말렸어. 만약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르바라와 그 가족의 성사를 금지시키겠노라고. 동정을 지킨다는데 주교님은 왜 그러신 건가요? 바르바라가 천주교 때문에 결혼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라고 가르쳤지. 하지만 주교의 금지령에 바르바라는 통곡할 뿐 결심을 바꾸지는 않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인내하고 더 열심히 도망다니지. 그러다가 조선인 신부가,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가 근처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성사받기를 청했어. 하지만 최 신부 역시 주교의 금지령을 어길 수는 없었지. 낙담한 바르바라는 그러다가 전염병에 걸린 다른 소녀가 성사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병에 걸린다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최 신부에게 물었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최 신부가 대답했지.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바르바라가 병에 걸렸군요. 스스로 병을 받아들인 것이겠네요. 아마도 그랬겠지. 그래서 최 신부는 어쩔 수 없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집전해 줬어. 그렇게 바르바라는 병에 걸린 지 나흘 만에 숨을 거뒀는데 그 시각은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 무렵이라네. 그때 바르바라의 나이는 18살이었지. 내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건 1980년의 일이었어. 그때 한국교회연구소에서 한국천주교회사 3권이 처음 번역됐는데 저자인 샤를러 달레 신부가 최양업 신부의 편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지. 길을 가다가도 납치돼 강제 결혼을 당하는 게 일상화된 19세기 조선 여인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 편지들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그런 와중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동정을 지켜낸 바르바라는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책이 나오기 50년 전에 이미 바르바라의 사연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다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집 막둥이가 세례명으로 바르바라를 끝까지 고집하는 일도 없었을 테니 내 기억에 오류는 없다네. 우리 증조부는 1846년 표고박해로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던 해에 태어나셨다네. 그 뒤로 병인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20해 동안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였지. 조정이 천주교인들에게 별다른 적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신자가 부쩍 늘었어. 증조부가 입교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네.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는 어릴 때 최양업 신부도 바르바라도 아는 신자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었지. 우린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 우리 정신의 삶이 과거로 80년은 더 그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어. 나는 1940년대를 기억하고 있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도 증언했잖아. 지금 10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나를 통해 80여 년 전의 일들을
역사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다면 그 아이의 손자는 200년에 가까운 시각으로 내가 겪은 1940년대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야. 거기에 비관이 깃들 여지가 있겠는가? 그렇게 나는 지금 200년 전체를 경험한 사람의 시각으로 1801년 신유바퀴를 바라보고 있다네. 이승훈을, 정약용을, 이벽을. 오직 연민과 사랑이 있을 뿐 여기에 비관이 깃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 정신의 삶이 100년을 넘지 못하고 비관으로 빠져드는 까닭은 인간의 인식은 그 인식만은 대상으로 삼지 못해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지.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 거울을 보면 돼. 거울은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쪽으로 되돌리지. 그럼 인간의 인식을 안쪽으로 되돌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은 뭐냐? 그걸 알려면 자신이 인식한 세계가 바로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해. 각자가 보는 세계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존재의 크기는 그가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같아. 그렇다면 존재를 확장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어? 세계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인가요? 이질적인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야. 그렇다면 신의 정의는 모든 이를 받아들인 존재,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 가능한 모든 세계를 인식하는 게 바로 신일 테니까. 우리가 신이 되어 모든 세계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갈 수는 있어. 우리의 기억은 시공간적으로 겹쳐져 있으니까. 조부의 기억은 증조부의 삶으로 이어지고 증조부의 기억은 어린 시절에 만난 신유바퀴를 기억하는 70 노인의 삶으로 이어지지. 그리고 증조부가 어릴 때 들은 바르바라 이야기가 내 막내 여동생의 세례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런 식으로 육체가 죽은 뒤에도 정신의 삶은 계속 되는 것이라네. 자정의 보신각에서 타종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팽수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2020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작됐다. 한파가 찾아왔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고됐으며 북미 관계는 긴장과 대화 사이의 줄타기를 계속했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KTX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동대구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가 입원한 대학병원으로 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운전하는 택시였는데 탈 때부터 보고 있던 유튜브를 소리도 줄이지 않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았다. 1980년대에는 급진적 노동운동가였다가 지금은 우익 인사로 변신한 한 남자가 청와대 인근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날이 추워서인지 집회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가니 부모님이 의자에 앉아 8시 뉴스를 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막 주무시기 시작했어. 밥은 먹었니? 엄마가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아직 건강할 때 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다. 아직은 정신은 있으신 거죠? 내가 물었다. 응, 누군지 다 알아보셔. 아직도 바르바라를 찾으시나요? 응,
깨면 꼭 찾으시지. 아버님 바르바라 만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꼭 무슨 말씀을 하셔. 어제는 발진 티푸스에 걸린 수녀님이 있다고 해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게 라고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지금이 몇 년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몇 년이긴 몇 년이야. 2019년이지. 라고 대답하시더라. 자다 깼는데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나도 2019년이라고 대답할 거야. 엄마의 말에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누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사리분별을 다 하신다는 얘기를 얘한테 하려는 거죠. 바르바라가 누군지는 아세요? 두 분이 나를 쳐다봤다. 2019년이 저무는 동안 대학원생이 정리하다만 녹취 문서 파일을 인쇄해 꼼꼼히 읽고 녹취를 풀지 못한 나머지 음성 녹음 파일을 스마트폰에 넣어 틈날 때마다 들었다. 시 푸른 저녁 하늘 위로 하얀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한강변 자동차 도로를 달리며 혹은 송년 모임에 가기 위해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시내 번화가를 걸으며 그렇게 나는 바르바라가 언급되는 부분들을 찾아 들었다. 그 하나는 정치 보위부에서 수도원을 몰수하고 독일인 신부들을 체포하던 5월을 회상할 때였다. 1949년 5월 9일 자정을 넘긴 새벽 정치 보위부원들이 수도원으로 들이닥쳐 아빠스님을 비롯해 4분의 신부님을 체포했어. 거기에는 철학과 교수이셨던 루페르트 신부님도 포함돼 있었어. 나머지 신부님들과 수사들과 신학생들은 복도에 서서 그분들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정치 보위부에서는 수도원 인쇄소에서 인쇄된 방공 삐라뿐만 아니라 루페르트 신부님이 쓴 소책자 인간의 영혼은 물질인가 정신인가도 문제 삼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닥치는 대로 책이며 편지며 사진, 원고 등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불태워버렸지. 그게 루페르트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나중에 영혼 불멸을 주장한 그 소책자가 유죄의 증거로 작용해 신부님은 5년형을 받았다고 해. 그 다음 날인가 화요일인가 남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제단 앞에서 성모 성월 기도를 올리던 그 아름다운 5월에 원산 수녀원에 있던 바르바라가 농부인 남자 신도 한 명과 함께 토마토와 포도주 등을 가져가기 위해 수도원 앞에까지 왔었어. 그때는 정치 보위부가 포위하고 있던 수도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바르바라에게 얼른 원산 수녀원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지.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그때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었어. 내 목소리를 듣고 보위부원들이 바르바라 쪽으로 모여들었지. 별일은 없겠지. 아무 일도 없겠지. 나는 기도했다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가 억류돼 있던 내무서워의 유치장으로 원산에서 끌려온 수녀님들이 들어오셨지. 그분들에게서 바르바라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네. 수녀원을 접수하러 온 자들에게 완강하게 맞서던 바르바라가 권총의 탄환에 맞아 쓰러져 숨을 거뒀다고. 그 밤 수도원과 함께 나의 나약한 영혼도 완전히 폐쇄돼 버렸다네. 우리도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여쭤보니 모두 말씀하시네. 푹에서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이라고. 할아버지의 정은을 떠올리는데 엄마가 말했다. 막내 고모가 있었다는 건 게다가 그분이 수녀 청원 중이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아버지한테 처음 들었어. 왜 지금에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당황스럽기는 하더라만 아버지가 말했다.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내 짐작에도 그렇다. 막내 고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남에겐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고 계셨던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병실에 틀어놓은 TV에서는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2의 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금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앵크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우리들 중 누구도 그 뉴스가 우리에게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칠 줄은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과거의 우리는 이토록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미래의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럼에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할아버지의 최종적인 깨달음이었다. TV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말소리와 기척 때문인지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깨어났다. 할아버지는 나를 알아보고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내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새해라 무난 인사 드리려고 왔다고 나는 대답했다. 또 할아버지는 내게 책을 잘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 여행기를 만들었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무슨 여행기냐며 다시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 쪽으로 더 다가가 아일랜드라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떴다. 할아버지는 아일랜드라고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아일랜드라는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는 바르바라가 나오는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그의 체록이 끝나갈 무렵에 음성을 떠올렸다. 그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아버지가 말할 무렵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는 4대째 내려오는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네. 어려서부터 하느님에 대한 말도 싫도록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도 귀가 아프게 들었지. 하지만 전쟁을 거치며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그것은 신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졌어. 내게 영혼 불멸을 가르치셨던 신학교 시절의 루페르트 신부님은 평양의 교화소로 끌려간 뒤 7개월이나 설사에 시달리다가 중환자의 육신으로 세상을 떠나셨지. 그때 낡은 바지를 입힌 채 매장할 수 없다고 해서 원장 신부님이 당신의 깨끗한 바지를 입혀드렸지. 나중에 평양이 수복된 이후에 한국인 수사들이 교화소의 매장지를 파헤치며 시신들을 살펴볼 때 그 바지 덕분에 신부님은 금방 찾을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느님 앞에서 그 정도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몫이라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영혼은 불멸하는가? 정말 그런가? 제가 되어버린 루페르트 신부님의 책과 마찬가지로 내 신앙적 열정은 꺼져버렸어. 결국 나는 환속하고 말았네. 물론 환속의 이유에는 바르바라라는 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지만, 하지만 이후 40년에 걸친 공부를 통해 이성으로 신의 존재나 부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네. 그래서 나는 신을 직접 체험한 신비주의자들, 예컨대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마이스트 에크하르트 등에 관한 책을 읽었지. 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됐네. 지금 이 순간 신은 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그치면 바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란 육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걱정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이어질 뿐이지만 그 생각이 사라질 때 정신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정신의 삶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서로 겹쳐지며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 현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매 순간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가 다시 기뻐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화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겹쳐진 정신의 삶, 그 기저에 현존하는 사랑은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노력하기로 했지. 이 삶에 감사하기로, 타인들에게 더 자정하기로, 어둠과 빛이 있다면 빛을 선택하기로. 그건 2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한 남자와의 우연한 만남 덕분이었어. 할아버지는 그러고도 2개월을 더 사셨다. 그 2개월 동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의 폐렴 바이러스는 한국에도 상륙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 한 달 뒤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대유행이 시작됐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해당 날짜에 줄을 서는 일에 익숙해졌고, 모임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퇴근하면 곧장 귀가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원이 봉쇄돼 할아버지의 면회는 완전히 금지됐다. 부모님은 간병인의 전화를 통해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간병인은 할아버지가 이제 바르바라뿐만 아니라 여러 신부님과 수사님들과도 얘기하신다고 알려왔다. 1948년 여름에는 정부에서 포도주 생산량을 지정해 알려오는 바람에 일이 많아 그 여름 내내 수도원 사람들이 포도 압착 작업과 발효 작업을 하느라 혼이 났다고 말할 때는 20대 청년처럼 웃으셨다고 했다. 분명 그런 나날에도 웃음과 기쁨은 있었으리라. 임종이 가까워지자 출입증을 목에 단 보호자 한 명은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병자 성사를 원했으므로 사복을 입은 젊은 신부님이 와 엄마의 보호자 출입증을 걸고 홀로 병실로 찾아갔다고 한다. 너무 동안이라 엄마의 눈에 고등학생처럼 보였다는 그 신부님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고해성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희로애락이 교차한 육신의 고단한 삶이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시대의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문상객을 받지도 않았지만 받을 수도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전쟁터와 같았다. 유족들도 체온 체크와 문진을 거쳐야만 장례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검은 상복에 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면 가뭄에 콩나듯이 전염병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문상을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따금 찾아왔다. 그러면 서로 마스크를 쓴 채로 눈짓만으로 인사를 나눴고, 그들은 내놓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로 몇 마디 나누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답답한 마음에 지하의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면 하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을 걸어 다녔다. 그럴 때면 녹음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곤 했다. 과거의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미래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까?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 할아버지는 1993년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만난 한 남자 이야기를 했다. 그때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중 한 사람이 46년 전 신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아왔던 정치 보위부의 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몇 년 전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1961년 박정희를 만나 남북 통일을 이루겠다며 난파됐다가 2년 뒤 체포된 그가 비전향 장기수로 복역하다가 출소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을 보고 할아버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지만 남한에서 그를, 그것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만날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바르바라가 수도원 앞에서 다시 발길을 돌리고 난 뒤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여동생이 수녀원에 있느냐고 물었던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자 게으르고 쓸모없는 수녀들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일한 길은 수도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 혼인하는 일이라고 조롱한 사람이다.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나는 도정치 보위부장이다. 너희 반국가 행위자들을 모두 체포한다고 외쳤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 목소리를,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객차와 객차 사이의 통로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바르바라와 바르바라와 바르바라를, 그리고 또 다른 바르바라를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 서 있다가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선반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어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온 신경은 그 남자에게 가 있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 남자가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미래의 우리를 생각했던 것이리라. 아마도 그랬으리라. 그렇게 기차는 3시간을 달렸고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내렸다고